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스라엘 이번에 전쟁이 급작스럽게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제 관점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공중파에서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나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한번 이제 견주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그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언제나 이제 반대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앞전에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게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분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소송이 확실히 끝나지도 않고 명확성이 없는 상황에서 왜 방송을 희망차게 하는지 모르겠다. 가격도 안 올라가는데. 근데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소송의 명확성이 없고, 지금 명확한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명확성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의 가격일까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ETF가 승인 날까 말까 한 지금의 시점인데, 그러면 그거는 왜 지금 가격일까요? 네? 사람들은 100%를 원해요. 100% 명확할 때 본인은 투자를 한대. 100% 명확성이 없는데 왜 투자를 하냐? 어.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100% 명확할 때, 소송 끝났을 때, ETF 승인됐을 때, 그때 투자를 하세요. 네? 그때 투자를 하세요.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되면 그때 투자를 하세요. 예. 왜 고민을 하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사람들이 안절부절할 때,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불안할 때, 그때가 투자의 기회가 아닐까요? 위믹스가 업비트에서 상패당했을 때, 그때가 투자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사람들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인정을 해. 응?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개인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웃긴 거는, 월가의 거대 자본의 연합체인 EDXM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인정해. 여기 이제 시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선과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격을 보고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여기다 이거를 리스트업을 시켰을까? 예, 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김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 이치랑 똑같습니다. 소송이 어떻게 됐든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 3,000원이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그런 얘기조차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대중의 시선은. 근데 이 글로벌리스트의 금융 세력의 연합체인 EDXM은 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인정을 했었을까? 그리고 수많은 아마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이 코인 뭐 이런 얘기하면 여기단 얘기 안 하지만 이거 쓸모 있겠냐? 인정하겠냐? 뭐 별의 별.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려요. 그냥 대중의 시각으로 그 코인들을 그냥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위믹스도 업비트에서 상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XRP도 소송이다, 항소다, 소송이다, 항소다 하면서 뒤통수를 맞잖아요. 근데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그거를 인지를 못한다는 자체가 그게 더 힘든 삶을 더 연장하는 게 아닐까요? 뒤통수 맞는 거를 알았다면, 이믹스가 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손절하셨을까요? 예. 뒤통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도지코인의 메커니즘이 있고, 도지코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채굴코인으로서. 근데 사람들은 밈코인이다, 쓸모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바보인가요?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바보라서 인도에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가나요? 네, 인건비가 단지 싸기 때문에 팀 쿡이 인도에 들어가고 중국에 들어갔을까요? 단지 그거 하나로? 네. 이 사람은 왜 도지코인에 관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민코인이다. 이도저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 개발자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후원을 하고 종합금융 서비스를 만약에 향후에 발표하면 이 도지코인 생태계를 어떻게 테슬라에 주입을 시켜서 어떻게 키워갈까. 이 사람은 아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발표 시점을 아마 재고 있을 거예요. 머지않은 시점 내에 분명히 그걸 발표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언제나 기준을 잡을 때 왜라는 거를 명제를 붙이면서 개인의 관점의 기준에 휩쓸려 다니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이 중국의 GDP를 보세요. 중국의 GDP를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4.8%로 한 2달 전에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다시 5%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 시점에 성장이 끝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시티그룹과 JP모건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5%로 0.2%를 다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미디어에서 막 떠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블룸버그 뉴스 보고 무슨 해외 무슨 뉴스 보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은 또 내일 이제 조만간에 말 바꾸겠죠. 아, 중국의 성장률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아, 그게 무슨, 아유. 중국 흔들리면 세계도 흔들린다. 중위기 벗어날 5가지 시나리오. 해서 슬슬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10월 1일 날부터. 지금 8일이잖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를 이제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눈과 귀가 열려있고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9월 30일 날 유로존 9월 CPI 예비치 4.3% 상승, 전월보다 완화. 미온적으로 인플레는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국제 곡물가하고 국제 유가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 아마 좀 많이 떨어졌을걸요. 네. 자, 내년 진짜 파산 위기 역대급 적자에 한전법도 개정하나. 계속 한전 죽겠다 계속 이러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한전. 민간 자본이 그러니까 한전은 뭐 존속하겠지만 이게 분리돼서 민영화되거나 아니면은 민간 기업들이 전기 생산에서 전력을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경쟁 구도가 되면서 한전이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 헐값에 전기를 사용을 했지만 전기를 더 이상 헐값에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전기값이 많이 올라가면 물가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인 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되게 2030년까지 장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의 중요성이 4차 산업에서 점점점 대두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전기 에너지의 힘이 채굴하고 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이 반도체 산업과 채굴 산업과 이 전력 산업에 관해서 메커니즘을 연결해서 거기서 세금 뽑아먹을 계획을 하는 게 지금 가상자산의 생태계가 아닐까라는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 얘기도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선거가 끝나면은 조금 많이 올리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워워 하긴 하지만 뭐 올릴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지만 나 죽어 계속 미디어에서 이런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부동산업에 관해서 전혀 이제 관련 없긴 하지만 저는 이제 현물 경제를 이제 현물 경제가 축소하는 게 인구 감소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관련이 깊숙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폐업, 휴업, 개업 보세요. 폐업이 10.7%, 개업이 이렇게 폐업은 늘고 개업은 감소하고 이 얘기는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대가족이 해체되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 부동산이 폭등은 안 하지만 그렇게 크게 폭락은 또 안 하겠지만 그렇게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부에서도 여기서 세금 먹을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인력 배치를 다시 재배열하고 법규를 세금 걷어내려고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겠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들이. 그냥 우리는 업비트 창만 보고 개별적인 코인에 관해서 막 오늘 올랐네 내일 내렸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뉴스는 굵직한 프레임에서 사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진짜 크게 올라가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제가 G7과 브릭스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주 전에 OECD에서 자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것도 국제 기구잖아요. OECD가. 자, OECD 기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3년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전망은 여전히 약합니다. 통화 정책이 점차 가시화되고 중국의 회복이 예상보다 약해지면서 2024년 글로벌 성장률은 2023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안 좋을 거야. 여기서도 이제 중국의 성장이 꺾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를 붙여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게 단순하냐면 중국이 고성장이 이제 끝난 거지. 6에서 8%대, 그러니까 7에서 8%대 고성장이 끝난 거지. 못해도 4.5에서 예를 들어서 5% 성장인데 이래도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고성장인 건 분명하거든요. 이게 2023년 거고 이 색깔이 오렌지 색깔, 약간 혼탁한 오렌지 색깔이 2024년도 겁니다. 인도가 2023년도 6.3이고 자 2024년에 6%예요. 중국이 5.1%고 2024년이 4.6%예요. 미온적으로 꺾입니다. 자 거기랑 대비해서 미국 한번 볼까요? 2023년도 이건 OECD 기준이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2.2% 올해가 2024년을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자 여기 쭉 보시면은 1.3%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끝났다라고 이제 공중파 미디어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전문가라고 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이 막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알고리즘이 막 이랬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은 유명했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1.3%입니다. 내년에. 이런데 이게 성장이 끝났나요? 4.6% 대 1.3%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격차는 2030년까지 계속 벌어집니다. 인도네시아 여기 보세요. 4.9% 내년에 5.2%. 브릭스가 전체적으로 고성장을 해요. 보세요. 제가 이건 지어낸 얘기야. 그래서 OECD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PwC 세계 4대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는데 한국은 여기가 3일 회계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도 아마 PwC에서 회계감사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하는 걸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그러면 보세요. IMF에도 똑같은 얘기래.
PwC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 OECD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 브릭스가 앞으로 고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브릭스 2030년까지. 이때는 격차가 더 벌어져요. 점점 G7과 브릭스가. 예. 자, 이것과 가상자산 시장과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말씀드린 게. G7의 몰락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몰락은, 자, IMF 통화 바스켓에 있는 대부분의 통화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축소하는 그림이, 지금은 강달러 얘기를 미디어에서 되게 많이 해서 위기감을 오히려 더 조성을 하는데, 브릭스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되게 많이 해요. 공동통화 언급을 되게 많이 해요. 일단은 브릭스의 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수합하는 걸로, 달러 대신 수합하는 걸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CBDC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통화망을 탄생을 시키겠죠. 그게 스위프트 2.0의 완성이고, 스위프트 2.0의 완성 시기는 20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명 XRP죠.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방송 공중파 미디어 막 전문가 그런 분들 보면은 깝깝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또 동화가 되고, 거의 99%의 사람들이. 제가 잘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진짜 뉴스가, 진짜 진실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에 중국이 뭐 인도가 성장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 박쥐같이 180도 말 바꿉니다. 미 자동차 노조 파업 와중 테슬라는 사람 뺨치는 로봇 내놨다. 이 옵티머스라는 로봇이죠. 자, 보시면은 40%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인플레 올라가니까 나 임금 더 올려줘. 눈치가 없어. 아니, 기업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쓸만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감원을 많이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간단한 서류 작업들은 AI가 지금 대체되기 시작을 했고, 단순한 뭐 사무적인 거, 단순한 상담 같은 거, 이 AI가 이 물리적인 로봇에 들어가면 육체 노동자의 어떤 그런 거를 다, 그 영역을 다 갈아엎겠죠. 코앞에 있는 거는 운전, 운전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되게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코인 투자의 필요성에 관해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사람들은 업비트 창만 보고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보면서 내가 괜한 짓 했네, 오르네 내리네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습관이에요. 부자 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그것도 하나의 안 좋은 습관입니다. 계속 봐봐야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굵은 프레임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물밑에서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미디어가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보세요. 9월 30일 날 언저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셧다운 임박, 막판 타결 가능성 크지 않다. 이래서 부정의식을 이런 뉴스로 주입을 합니다. 대중들한테. 그러면 폭락이 오겠구나. 그러다가 하루가 딱 지나니까 미국 셧다운 일단 모면 45일 임시 예산안 극적 통과.
이래서 또 시장을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면은 여기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이런 기사를 보고 전문가 행세하는 코스프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뉴스 전달자죠. 뉴스 한마디로 그냥. 네. 뉴스 전달자일 뿐이지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가 2018년부터 언급했던 코인의 상승하고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시적인 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중국에 관한 얘기랑 아마 미국에 관한 얘기는 아마 2018년부터 제가 했던 얘기대로 지금 아마 흘러갈걸요. 그리고 그 완성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점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보세요. 구체적인 사항이 중국 여행 알리페이 필수는 옛말, 한국 간편결제 앱도 사용 가능,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중국 내 알리페이 플러스, QR결제 지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뒤섞입니다. 금융이. 네. 카카오페이에 거의 39%에 육박하는 게, 그리고 토스는 어떤가요? 과연 네이버는 어떨까요? 뒤집어 까보면. 네. 아니,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거를 모르니까. 네. 자, 가계빚 역대 최대,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이게 2023년에 끝나면 다행이지. 네. 인간의 물리적인 가치 아니면 생각의 힘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네. 거기다 대고 실질 수익은 지금 영업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으쌰 해봐야 네? 감원 대상밖에 안 돼요. 네. 솔직히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 입장만 얘기하는 거지. 이제 본인의 가치를 객관화해서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내가 AI보다 낫다, 로봇보다 낫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오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살아갈 길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다 말겠지. 실질 소득률 3.9%라고 하는데, 이게 10년을 쌓이면 39%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인도 얘기하는데, 팀 쿡이, 자, 애플사가 제가 알기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총 1위의 1인 회사의 대표예요. 팀 쿡이.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플 CEO 팀 쿡은 중국의 낮은 제조업 임금, 엄급.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건비가 싸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지. 응? 인도에 가서 하는 거지. 보세요.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에 온다는 것이 대중적인 통념입니다. 그들이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더 이상은 인건비가 낮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 오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유는 실력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통념에는 더럽고 대충하고 불량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 RWD라든가 특히나 샤오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소기 있잖아요. 네, 그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그런 게 제품의 질이 훨씬 나요. 드론도 그렇고. 이런 거를 통념으로 그냥 거기에 반추해서 그냥 고지식한 관념을, 과거에 있었던 관념을 대입하면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아니, 팀 쿡이 바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나요? 임금이 올라갔고 그러기 때문에 중산층의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거기다가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인도도 지금은 노동자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더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아마
내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거고 그것까지 노려서 이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관념의 그런 거를 다르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가들의 어떤 그런 거는. 그리고 여기 인구에 관한 건데 2000년도에 나이지리아 122밀리언, 일본이 126밀리언, 2022년에 나이지리아가 218밀리언, 일본이 123밀리언. 이렇게 인구가 역전했어요. 나이지리아가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자, 젊은 인구가 겁나게 많습니다. 자, 의미가 있어요. 인구가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못 사는 나라. 그냥 그 프레임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인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층이 많은 나라들은 태동할 가능성이 높고 노인층이 고령화돼가지고 축소하고 있는 그런 사회는 점점 아마 GDP, GNP가 빠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선입견을 버리고 오픈된 시야로 바라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코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개인의 통념이고 개인의 세계관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EDXM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한 질문을 물음표를 한 100개 정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거기에 아마 정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투자해서 승리하셔가지고 여태 5년간의 서름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탈출보다는 어쨌건 뭐 주식시장 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졸업이다? 탈출이다? 탈출하면은 그런 분들이 탈출하면은 그때부터도 폭등하는 거 아닌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